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시즌2에서 드디어 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톨스토이의 부활 작품을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린 책들 부활, 그 다음에 문학동네 부활, 처음 보여드린 게 민음사 부활이에요. 민음사는 연진이 선생님이 번역했고요. 문학동네는 박형규 선생님 번역하셨고, 그 다음에 열린 책들은 이대우 선생님일 거야. 잠깐만요. 네, 이대우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시즌1에서 전쟁과 평화 읽을 때는 분량이 워낙 길기도 했지만, 이때 동영상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부담스러울까봐 책 한 권씩을 한 영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활은 전쟁과 평화보다 분량이 반 이상 적기도 하고 또 좀 다른 이제 익숙해진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부활을 한 요만큼 읽었다. 그러면 요만큼 같이 얘기하고 이만큼 읽었다. 그럼 또 요만큼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챕터별로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나가는 부활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그렇게 부활을 우리가 같이 쭉 읽는데 왜 부활을 골랐는가? 사실 순서대로 다 할 거예요. 안나 까레니나도 하고 도스토옙스키도 악령, 백치, 죄와 벌, 나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도 다시 꼼꼼하게 해보고 싶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홉 이분들 작품은 충분히 한번 다시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첫 번째 순서로 고른 건 지금 제가 가장 읽고 싶은 작품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부활을 골랐어요. 왜 부활을 지금 제일 읽고 싶냐? 여러 장편들 중에서, 러시아 문학 장편 중에서 부활을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건, 이게 톨스토이 말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3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40대 초반까지 전쟁과 평화를 썼어요.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안나 까레니나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50대 초반에 문학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소설은 과연 우리 민중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참회록을 써요. 톨스토이용이. 참회록을 쓰고 그다음부터 한 5년 소설을 안 씁니다. 이 문학의 무용론에 빠진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없는 글을 썼다 막 이러면서 그때 굉장히 농사를 짓고 야스나야 빨리아나 자기 영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무소유나 여러 동양사상 연구도 하고 또 그런 철학자 톨스토이, 구도자 톨스토이의 시대를 열죠. 참회록을 기존으로 이전에 이 정말 뛰어났던 소설가면 이후는 철학자, 구도자, 돌을 닦는 톨스토이 이렇게 전기 작가들이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참회록 이후에 한 5년을 쉬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작품들이 나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저는 이 톨스토이 후기의 중단편을 정말 좋아해요. 신부 세르게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하지무라트, 보석 같은 작품들이 후기 중단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와중에 60대에 거의 10년을 바쳐서 쓴 작품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톨스토이라는 거장이 청년기, 중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노년기로 오면서 그때 60대면 노년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지금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고민하고 살았던 삶, 지금까지 써왔던 소설, 이게 다 집약된 장편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말년에 톨스토이가 쓴 부활을 읽고 싶었습니다. 말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작품 나오고 나서도 10년 이상 또 더 사세요. 그때 또 쓰는 글이 또 더 나오고. 그런데 이제 장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장편이었죠. 그래서 톨스토이, 그리고 이게 톨스토이가 나이가 그때 되기까지요. 그 전에 뚜르게네프도 죽고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야구 감독님이 뭐 누구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뭐 이렇게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 톨스토이의 이 노년의 삶을 생각해보면 같이 활동했던 작가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톨스토이 너무 오래오래 살았어요. 톨스토이가 건강하게. 그래서 뚜르게네프도 죽고 도스토옙스키도 죽고 그러다 중간에 레스코프도 죽고 젊디 젊은 체홉은 아프다고 병상에 누웠고 그 나이에 자신과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도 계속 남아있는 톨스토이가 집필한 장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거를. 그런 노년의 말년의 또 톨스토이, 거장의 말년의 삶과 고민했던 저 그냥 삶도 아니었잖아요. 뭐 참외록 쓰고 막 구도자처럼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 톨스토이의 삶과 이분이 고민했던 그 철학과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금자탑 같았던 그 문학의 재능과 기법과 이 모든 게 총 집결된 장편이 아닐까 하고 짐작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말년의 작품이었다는 거를 생각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이 나오면서 이게 1890년대 쓰다가 나오는데요. 톨스토이가 1830년대부터 우리의 도스토옙스키는 모스크바 자선병원에서 아버지 가족들과 관사에서 살면서 도심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죠.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톨스토이는 1880년대에 와서 모스크바 도심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가까이 보게 돼요. 그 전에 톨스토이는 이제 뭐 야스나야 빨냐나 시골에 살고 까잔에 가서 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대도시를 막 안 좋아하고 또 1861년에 농노 해방을 하고 나서 해방된 농노들이 도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잖아요. 땅도 없고 그 날품팔이로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제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도심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1880년대 모스크바에 뭐 인구조사하고 이러려고 갔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낱낱이 보고 와서 부활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모두 압축이 돼서 부활에서는 이전에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에서 보여줬던 등장인물들과는 굉장히 다른 구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가 농노 해방 이후에 도심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늘고 노동자들이 늘고 그 다음에 1861년 농노 해방하고 나서 3년 후에 사법개혁을 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신문제도가 철폐되면서 사법제도 개혁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가 있을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비들은 양반가에 소속돼 있는데 뭐 불러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죠.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었죠. 이 부활의 유명한 재판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고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1864년 러시아의 사법개혁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농노들도 모두 다 귀족도 농노도 단일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배심원이 될 자격이 생기고 그 배심원 제도도 도입이 되고 러시아는 서구보다 사법제도 개혁이 굉장히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64년도에 서구에 있는 사법제도들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장점을 취해서 러시아의 사법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 배심원 제도도 들어오고 1심, 2심, 3심 가는 것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 사법제도 개혁이 됐을 때 20년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법제도 개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1899년부터 연재를 시작을 하는데 작품을 1889년에 쓰기 시작을 해서 10년 있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9년도에 왜 쓰게 되냐면 이때 이제 89년도보다 조금 전에 코니라는 그 법률가가 글도 쓰는 작가이자 법률가였는데 코니가 톨스토이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내가 어떤 배심원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젊을 때 좀 이렇게 제대로 사귄 건 아니고 이제 젊을 때 이렇게 관계를 했던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법정에 배심원으로 갔는데 이 여자가 그 이후에 너무나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법정에 죄인으로 왔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너무 사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배심원의 얘기를. 그래서 꼬니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똘스토이한테 얘기하니까 똘스토이가 당신 그거 꼭 소설로 쓰라고. 꼭 소설로 쓰라고. 근데 꼬니가 그걸 소설로 잘 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러면 내가 써보겠다. 그리고 이제 1899년부터 이 작품을 시작해요. 근데 10년 동안 내내 쓴 건 아니고 처음에 1, 2년 쓰다가 중단하고 중간에 또 1, 2년 쓰다가 중단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99년, 98년 그때 왜 이게 마무리가 되냐면 러시아에 1895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두호보르 교도가 있었어요. 두호보르 교도 이 사람들은 러시아 기독교 신자인데 좀 러시아가 땅이 넓고 이 종교 개혁이 안 되고 이 신앙심이 막 종교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중세적인 신앙과 근대적인 사회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 독특한 교도들이 막 나타나요. 미국도 개척하면서 그랬잖아요. 미국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자기들끼리의 교단들이 막 생기잖아요. 러시아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두호보르 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글로 쓰인 것은 믿지 않는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글을 자기 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도 안 믿었어요. 신약 성경도 안 믿고 이분들이 말로 전해지는 것만 우린 믿겠다. 그리고 근데 신앙심을 진지하게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채식을 했고 살생하지 말자 그러고 전쟁도 살생이잖아요. 우리는 군인이 되지 않겠다. 병역 거부가 있죠. 병역 거부.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겠다. 왜? 우리는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가? 인류를 위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그럼 훌륭한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거를 무정부주의적인 입장에서 평화주의 무정부주의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갖는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한 국가 안에서는 항상 그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특히 근대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황제는 이분들을 이 두호보르 교도를 예전에는 뭐 크림반도에 개척하라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게 줬다가 또 그 다음 황제가 와서는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죠. 근데 1895년에 이 두호보르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무기를 불태워버려요. 이 도저히 더는 안 된다. 짜레의 압제에 우리가 이렇게 순응할 수 없다.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무기를 막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가혹하게 이분들을 투옥해가지고 매질하고 전향하게 만들려고 막 한 거죠. 근데 신앙심이 깊으면 그게 되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899년, 98년에 톨스토이가 짜르가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캐나다로 이주를 가라. 러시아 안에서 살지 마라. 그럼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근데 당신들을 더 이상 죽이거나 탄압하진 않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그래서 두호보르 교수들이 대거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민 갈 돈이 없잖아요. 그거를 톨스토이가 이 부활의 인세를 전부 다 두호보르 교도의 캐나다 이주에 기부를 합니다. 그게 여기 연진이 선생님 해설을 보니까 연진이 선생님은 일본 번역가가 계산한 거를 인용했던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하나로 20억 원 정도가 된대요. 그때 그 돈이. 그 인세를 전부 두호보르 교도들 이주에 톨스토이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캐나다로 이주를 했죠. 캐나다에 가면 두호보르 후손들이 세운 톨스토이 동상이 있대요. 거기서 매질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지 않도록 두호보르 교도들을 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작품은 러시아의 농노 개혁, 사법제도 개혁, 그리고 거의 10몇 년에 걸친 그 근대 국가가 되려는 대개혁이 있고 나서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죠. 톨스토이가
그 배심원의 그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게 모티브가 됐는데, 아, 이걸 써야 되는데 하면서 쓰다가 마지막에 두 호보르 교도들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하도록 내가 인쇄로 도와야겠다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1899년부터 이제 부활 연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의 상황이요. 그런 그 러시아 사회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 부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기 마지막에 가면은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간 사회주의자까지 나와요. 20세기 러시아를 예감할 수 있는 얘기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러시아 사회를 톨스토이가 말년에 어떻게 봤나, 60대의 톨스토이, 70대 초반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사회를 어떻게 봤었나, 그 모든 변화를, 이걸 한번 또 느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년에 톨스토이가 삶, 인생, 철학, 문학 모든 게 집결돼서 이 부활에 어떻게 담겼는가. 또 톨스토이가 지켜본 그 전 20여 년의 러시아 사회의 개혁과 변화가 또 어떻게 담겼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사법개혁이 시초가 돼서 시작됐던 모티브가 마지막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작가 톨스토이와 부활의 관계에서 그때 러시아 사회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 갖고 부활을 고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작품들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재밌었냐면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저렇게 강연을 할 일이 있으면서, 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막, 굉장히 먼 나라처럼 생각하고, 또, 문화까지 다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러시아가 아주 오랫동안, 100년 넘게, 아주 오래는 아니네, 우리가 반만 년 역사인데, 100년 넘게면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오래, 러시아가 우리하고 많은 것을 교류했던 가까운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 근대 가정에서 한쪽에서 일본의 영향이 있었다면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도 정말 컸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식민지 시기 또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후의 근대화 과정, 민주화 과정까지 또 어쩌면 최근까지 러시아의 문학이나 이런 게 우리 문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강연을 했었어요. 저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일제시대에 안나 까리니나 전쟁과 평화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은 번역이 됐어. 심지어 부활이 번역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번역을 했어요. 부활이 1899년부터 연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활을 발표를 한 게 최남선 선생님이 그 창조 2호에 원고지 한 25매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게 1914년이었어요. 맞을 거예요. 예, 1914년. 그러니까 이게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10몇 년 차이로 우리나라에도 부활이 소개가 됐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았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4년 지나고 나서는 해당화라고 해서 약간 통속적인 소설로 또 번안이 돼서 나왔어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원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3.1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3.1운동 다음 해에는 매일신보에 3.1운동 끝나고 20년대 초에 매일신보에 춘계생이라는 필명으로 부활을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번역을 외국 작품을 이런 식으로 번안하고 요약해서 읽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러면서 부활을 쫙 번역해서 연재를 해요. 그래서 이 춘계생이 누구냐. 이광수일 것이다. 이광수의 부인일 것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부활이 뭔데 이 작품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대목이 그렇게 마음을 울렸을까? 또 이게 소설로 이렇게 소개된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가극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설로 소개된 것도 있어요. 14년에 최남선 선생님이 처음에 요약본 부활을 발표할 때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카츄샤의 노래, 이 부활의 그
신파극이라고 해야겠죠. 가극으로 만든 이게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일본 작가가 그렇게 썼나 하고 봤더니 프랑스에서 먼저 부활을 노래극처럼 만들어서 인기가 있는 걸 유학 갔던 일본 사람이 보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려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최남선 선생님이 요약문을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일본 극단이 1915년에 조선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하는데 이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이 부활 신파극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번안을 한 거겠죠. 우리말로 옮겨서 번역이죠. 우리말로 옮겨서 이게 또 막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파극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수일과 심순애로만 생각하는 신파극이 고전에 카츄샤가 있었고 그 카츄샤가 부활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부활을 가극으로 톨스토이의 부활을 노래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파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극으로 만들어서 인기가 있었던 3.1운동 이전에,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아주 인기가 있어서 심지어 나중에 1960년대 카츄샤라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최무룡, 김지미 주연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카츄샤가.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왜 우리 그때 조상님들은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는 번역을 안 하셨으면서 부활은 또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번역을 하셨을까? 그래서 전쟁과 평화하고 안나 까레니나는 1950년대에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 이거 전쟁과 평화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북쪽도, 북녘도 50년대에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번역들이 나와요. 일제시대 내내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 우리말로 된, 한글로 된 톨스토이의 장편은 부활 하나였던 거예요. 30년대, 40년대 가면은 조선어 못 쓰게 하고, 뭐 출판에서도 조선어 출판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인기 있었던 부활을 번역하고 그 힘으로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조선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번역이 쭉 못 갔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부활을 그래도 일제시대 때 우리말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을 저는 학부 때 읽고 대학원 때 읽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고 저 읽었어요. 줄거리 요약본 등장인물 가계도 그리고 누구누구 관계 이런 거 그리고 왜 사회학과나 법학과나 공대에서 시험 보기 전에 쪽지 만들듯이 뭐 그걸 펼쳐보고 시험 칠 용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막 요약문 쓰고 언제 무슨 장면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 그런 거 놓아놓은 학과 학생들은 그런 걸 외우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부활 줄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봤었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전쟁과 평화가 훨씬 더 좋았어요. 부활은 좀 왠지 뭘 막 가르치는 것 같고 올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어르신 내 말씀 같아서 좀 덜 재밌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부활이 인기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이 부활에서 카츄샤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춰서 번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여러분 왜 캔디의 속캔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주 인기 있었던 그 만화책이 있었으면 그 만화책에 작가가 그리지 않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버전을 만들잖아요. 속캔디. 그래서 캔디에서 테리우스하고 캔디가 다시 결혼하고 엘버트가 죽고 막 이런 원래 캔디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이야기로 캔디를 막 만들잖아요. 놀랍게도 이 부활이 톨스토이가 여기서 끝냈는데 그래서 가극은 거기서 끝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온 걸 물론 번역한 거지만 카츄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다 쓰지 않은 부활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카츄샤가 뭐 부활한 카츄샤, 부활 후의 카츄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두세 가지 버전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버전으로 우리말로 번역돼서 또 나와요. 그럴 만큼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걸 참조해서 비슷한 번역을 한 거겠죠. 근데 그럴 만큼 부활이 인기가 있었어요. 카츄샤가 심금을 울렸어요.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을.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학에, 러시아 문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 전후를 막 보다가 부활이 이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북클럽 비바 시즌2에서 하나는 말년의 톨스토이가 여기에 무엇을 담았는가. 우리가 톨스토이 빙의에서 한번 또 느껴보고요. 하나는 그때까지 러시아 사회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반영됐는가. 하나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왜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금을 울렸을까? 물론 일본에서도 인기 있었어요. 왜 동아시아에 와서 그렇게 심금을 울렸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 또 이 부활이요. 재밌는 게 짜르만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 내고 톨스토이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정교를 이렇게 비판하다니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게 출간이 될 때 여기저기 삭제돼서 나가요. 정교에 지나치게 비판한 거나 뭐 그런 얘기들. 근데 러시아에서만 그런 거를 싫어했는데 또 사회주의에 대해서 너무 미화한 부분,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 개혁에 대해서 그런 뭔가 정교와 러시아 정부 짜르에 검열을 해서 이것저것 지워져서 나갑니다. 근데 짜르 러시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소비에트에서도 부활은 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목들이 또 막 도련해져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소비에트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에 가서도 여기서 미국에서도 뭐 서구에서도 여기저기를 좀 삭제했대요. 지우고 내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여기 보면은 연진이 선생님이 해설해서 그 대목들을 자세히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삭제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카츄샤에 대해서 그 성적으로 아름다움을 묘사한 대목,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또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또 삭제를 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활이 출간이 돼서 엄청나게 팔려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지금의 우리 돈으로 치면 그 인세를 받아서 두오보르 교도들이 캐나다로 이주하는 걸 다 도와줘요.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삭제되지 않은 부활을 읽은 독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근데 무언가가 삭제되고 빠진 상태의 부활이라도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뭐였을까요? 동시대 사람들. 이게 끝나고 나서 영어, 프랑스어, 독어로 바로 번역이 돼서 또 나왔대요.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한번 우리는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은 무삭제판 부활을 볼 특권이 있는 거죠. 지금의 후손들은. 한번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은 부활을 읽어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와닿았을지, 또 지금 우리한테는 여전히 부활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빌려도 좋고, 이건 뭐 2권이니까 사는 것도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들고 천천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부활 제가 계속 연진이 선생님 걸 들고 있으니까 또 이것만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다 놓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그러면 다음 2탄에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하려다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